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아수빈입니다. 오늘은 자퇴 영상 2탄으로 찾아왔는데요. 1탄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그 댓글에서 여쭤보셨던 다른 질문들이랑 추가적으로 공유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퇴 후 공부 방법, 수능 준비 기간, 원래 공부를 잘 했는지, 자퇴생에 대한 시선 등등의 이야기들을 다뤄보려고 하니까 자퇴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놔도 손해볼 게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자퇴 후 공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6년 전 일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사실 제가 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못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좀 쥐어 짜내보려고 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썼던 플래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조금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터디 플래너는 스카이에듀에서 구매를 했던 거고 스카이에듀를 따로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이 안에 구성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성도 그렇고 맨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대학별 스티커.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따로 있어가지고 꾸미기에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이거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퇴 후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면 세세한 이야기는 그 뒤에도 물론 하긴 할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갖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능 준비 기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 기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막연히 근데 과거를 회상했을 때 저는 이 플래너를 오랫동안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플래너를 다시 한번 보니까 8월 26일부터 뭔가가 이렇게 막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8월 26일부터 갑자기 뭔가가 써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8월 26일부터 갑자기 각성을 했나 봐요. 제가 8월 26일부터 뭔가가 많이 적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전에는 막 펑펑 놀았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 8월 26일 이후부터는 진짜 괴물같이 살았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도 저는 중학생 때부터는 아니고 한 중2? 한 중2부터는 정말 열심히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8월부터 3개월 준비해가지고 대학 간 거야?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 새벽 6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체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3시간 정도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시간을 제외하고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는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예체능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략을 또 한 번 더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체능 아니더라도 전략은 다들 짜시겠죠? 아무튼 저는 원래부터 똑똑했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 저는 진짜 늘 노력을 하는 노력파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증이 될까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도 6월 모의고사를 국어를 아직도 기억나는 게 6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육모를 6등급 받고 진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때부터 나 이렇게 살다가는 경희대는 무슨 그냥 대학교를 아예 못 들어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어릴 때부터 제가 90점을 넘으면 거의 경사였거든요, 집에서. 맨날 60점 미만이라 가지고 학교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그러는 애였기 때문에 고1 때까지 수학을 잡고는 있었지만 수학은 끝끝내 점수가 안 나와서 수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아까 예체능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영어, 수학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탐구 2과목, 그리고 실기까지 봤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수학보다는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은 전략적으로 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는 뭐 못하는 것만 줄줄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람인데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저는 영어를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늘 모의고사를 봐도 1등급이 나왔었고 자신 있는 과목이었어서 전략적으로 수학을 버리고 국어랑 탐구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스스로 짰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도 타고나서 잘한다? 이런 거는 또 아니고 이해 속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더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타고난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할 때도 저는 수능 특강을 최소 3번 이상 완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 문단만 읽고도 아 이거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걸 딱 캐치할 정도로 엄청 달달달 봤어가지고 영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잘하는 과목은 떨어지지 않도록 더 달달달 열심히 외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고 못하는 과목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수학은 버리고 그리고 좀 이제 취약한 과목들은 늘 4등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2등급은 받고 수능장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2등급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체능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체능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체육 같은 경우는 실기 커트라인이 진짜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그냥 뭐 경찰 공무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그냥 어렵고 선수 친구들이 저희 커트라인을 봐도 뭐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이유가 한 학교당 보통 보는 종목이 4종목 정도 돼요. 근데 가나다군 있으니까 총 12종목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뭐 9에서 10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속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강도 높은 운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를 고른 이유가 수학 없이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학교이기도 했지만 경희대에서 봤던 실기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제가 그냥 운동을 하지 않고 처음에 딱 쟀을 때도 만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가 2종목만 열심히 하면 좀 수월하게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체대 입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봤었던 게 제가 운동도 하루에 3시간씩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운동도 굉장히 커트라인이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 아 진짜 나 이거 운동으로 안 되겠다. 공부로 커버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공부를 막상 하고 막 5등급 나와. 이러면 아 내가 진짜 운동으로 커버를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 안 되니까 운동은 또 운동대로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능은 제가 수학을 버렸고 입시 운동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 학교를 선택했던 것처럼 입시에서는 이런 전략이 꼭 필수적으로 생각이 되어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더 자세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교육은 이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1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 바로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대안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학교가 좋은 대학을 잘 보내기로 유명한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자체가 조금 더 입시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쓸데없는 과목들을 공부를 안 해도 돼가지고 되게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교 자습 시간을 이용을 해서 EBS를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EBS에도 사실 스타 강사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괜히 뭔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난 무조건 EBS만 볼 거야 라는 고집을 부렸었는데 뭔가 질이 더 훨씬 높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전 유료 강의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에 공통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오답노트인데요. 저는 모든 과목의 오답노트를 다 만들었었어요. 이 공부법이 제게는 너무 잘 맞았어가지고 나중에는 문제 풀다가 찍어서 맞춘 것까지 저는 다 오려가지고 붙여서 오답노트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답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답노트를 만들 때는 직접 수기로 쓰면 굉장히 팔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과목 다 상관없이 다 복사를 해서 그거를 그냥 오려서 붙여두는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때 복사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문제지에다가 뭐 밑줄도 그어놓고 동그라미도 쳐놓고 보기에다가는 틀린 답도 체크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싹 다 지웠습니다. 자국이 남는다 싶으면 화이트로 이렇게 찍찍 긋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나온 프린트물을 오려서 붙였는데요. 이제 문제랑 보기가 붙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다가 정답, 오답을 고른 이유, 풀이까지 이렇게 총 4가지를 적어두면 돼요. 정답에는 뭐 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오답에는 3번. 그 오답을 하게 된 이유를 밑에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어떤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개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졸다가 실수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졸다가 실수함 아니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음 그런 식으로 적어두는 게 굉장히 내 약점 찾기에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제가 원래의 풀이를 적어오라고 했잖아요. 뭐 운이 좋게도 그냥 실수로 틀린 거는 굳이 풀이를 적어두지 않아도 되는 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생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 아마 풀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본인 방식대로 해설지를 그대로 보고 베끼지 말고 풀이를 이제 적으면서 풀이를 적으면서도 모르는 게 있다 하면 그 개념은 또 그 밑에다가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끝이냐?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날 틀린 거는 그날 한번 쫙 복습을 하고 꼭 잤어요.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하는지도 알려드리자면 본인이 틀린 것들이 이렇게 쫙 이제 노트화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아까 4개 적었던 거 있죠? 손으로 가려놓고 한번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직접 풀어보고 내가 정답을 골랐어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오답을 골랐어. 그러면 그거를 또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오답에 걸렸던 것들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내가 정말 약한 거를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과목 다 모두 오답노트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약점 관리는 그런 식으로 했고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질보다는 양을 택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보고 가는 것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영어같이 제가 좀 잘했던 과목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고 완전 심화된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했더라면 국어같이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수준의 그런 공부 과목들은 내가 양으로 승부를 보자 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와 있는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제가 다 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두 권씩 문제집을 다 풀어 헤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집이 있었어? 하는 것까지 싹 다 풀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제가 풀어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풀고 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특히 국어가 굉장히 뭔가 좀 애매하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내가 이 상태로 시험장 가면 나 또 6등급 나온다 싶었기 때문에 국어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지 뭐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심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나머지 탐구 같은 경우는 EBS의 이지영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영어는 이제 독해랑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플래너를 보니까 단어는 매일매일 100개씩 외웠고 독해를 정말 매일매일 했더라고요. 그때 공부했던 습관이 남아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냥 영어 지문을 보면 이거는 이런 뜻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영어를 보면 바로바로 해석이 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역을 통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직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역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독해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길렀기 때문에 아무리 긴 지문,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전혀 떨지 않고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능 때 썼던 플래너를 살짝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수능을 못 봐도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을 정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면 진짜 못하는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수능 직전부터는 복습 위주로 또 공부를 했네요. 더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서 몰랐던 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 위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살짝 웃긴 메모지인데 수능 하루 전날에 제가 진짜 악몽을 꾼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늑대만한 개한테 쫓기고 있다가 저랑 엄마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나무를 박았는데 따라오던 늑대가 저희 뒷좌석에서 목을 90도로 꺾인 채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은 꿈이었어요. 근데 수능 하루 전날에 저런 꿈 꾸면 되게 싱숭생숭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꿈을 딱 꾸고 이제 해몽을 한번 찾아봤죠. 꿈보다 해몽이니까. 피가 뭐 많이 나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쫓아오던 그 늑대만한 개가 죽었다는 거는 제 상황에 그 상황을 빗대어 보자면 제게는 그 늑대 같은 개가 수능이었고 그 개가 죽었으니까 내 근심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길몽이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신이 났지만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수능을 또 성공적으로 잘 보고 갑자기 요 꿈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정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선에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 누가 너 자퇴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런 조언도 들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걱정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시선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턴도 2번을 해봤고 인턴을 2번 했으면 그만큼 본 면접도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면접도 많이 봤었고 대학교는 정시라서 대학 면접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나름 많습니다. 나름 많은데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노출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생각까지 읽을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게 티가 나잖아요.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근데 전혀 그런 불쾌한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자퇴를 했다라고 하면 크게 2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대박이다.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대단하다의 반응. 2번째는 신뢰가 안 된다면 왜 자퇴를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 2가지 반응이거든요. 근데 보통 첫 번째 반응은 또래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저 같아도 신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보통 면접을 할 때 면접관님이 물어보시는데 늘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이거를 말을 한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고 우리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해서 전혀 나쁘게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반응 와 대단하다 뭐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대학교 입학을 하면 그런 반응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동기들은 저보다 어쨌든 언니 오빠들이니까. 그래서 OT 때 제가 막 다들 자기소개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자기소개를 했죠. 저는 뭐 19살 누구고 뭐 뭘 좋아하고 뭘 잘합니다 뭐 이런 소개를 했는데 이제 뒤에서 선배가 듣더니 저 친구가 아직 졸업한 지 별로 안 돼서 19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찐 19인 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썰을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대학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능글맞은 성격이기도 하고 동기들이 너무 잘 대해줬어서 동기들이 자기한테 언니 오빠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 언니 오빠들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진짜 친구처럼 잘 지냈고 저도 가끔 제가 몇 년생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서도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제 2번째는 면접관님과 이제 고등학교 자퇴에 관한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서류를 제출을 하잖아요. 서류를 제출할 때 검정고시 졸업이라고 하면 약간 튀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튀어야 뽑고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는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제가 그에 대한 질문을 성실하게 잘 대답을 준비를 해간다면 오히려 저를 돋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게 저는 전혀 실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게 잘 행동하고 잘 커온 사람입니다. 이거를 증명해주기 위한 오히려 보증수표처럼 된 것 같아서 저는 자퇴한 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1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댓글들을 몇 개 봤어요. 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자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사실 전교생한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을 지나가다 길에서 우연히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 저는 대안학교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안학교가 중간에 편입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같은 학교를 다닌 거고 저는 중1, 2, 3은 한 학교에 다른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고1 때 편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편입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돌림 왕따를 하더라고요. 돌림따. 들어보셨나요? 혹시 돌림따? 말 그대로 돌려가면서 왕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도 뭐 임원진 활동 맨날 하면서 좀 따돌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친구를 하기를 자처하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 낮은 행동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렇게 저도 제 학교에서 입지를 나름 찾아가고 있고 그 돌림다 당하는 친구도 뭔가 해결이 되고 있나 했는데 갑자기 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전 학교 생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를 왕따를 시키더니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힘들었나?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지나고 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는 힘들긴 힘들었지만 제가 굉장히 혼자 많이 참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그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체대 입시를 했으니까 체대 입시 때 만난 언니 오빠들이 진짜 좋은 언니 오빠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굉장히 잘 맞았고 동네에도 동네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 하긴 했지만 학교에 하루에 절반 이상을 가 있는데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아무도 나랑 밥 안 먹어주고 아무도 나랑 얘기 안 해주면 굉장히 그거는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이 들어온 학교 내가 조기 졸업해가지고 나가서 너네보다 1년 일찍 대학 생활을 해야겠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대학교 조기 입학의 영광을 가해자 친구들한테 늘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너무 못됐게 구니까 저도 모르게 도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친구들이 공부를 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들 다 인서울대학교 지금도 다 들어갔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누를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그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더 오히려 도끼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게 같이 친목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내 성적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립돼서 진짜 내 할 일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된 거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따당한 그 기간을 보면 한 4개월 정도라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아마 그 기간이 더 길었거나 그랬으면 저도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학교의 그런 점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한 번 더 자퇴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계속 말을 하지만 자퇴를 권유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저처럼 생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공부를 할 때는 강력한 동기부여거리가 필요한데 저는 대학만으로 살짝 부족했던 동기부여를 그 친구들이 150%, 160%까지 더 채워줬었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더 열을 올려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하겠지만 그 정도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라면 한번 견뎌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꼭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상처받은 그 상처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시면서 다른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대학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왕따 같은 거 없어요. 뭐 여우짓 하는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파라다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퇴를 권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 제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의 그냥 참고거리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자퇴를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쭤봐 주신다면 답해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저도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 상황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리 댓글로 자세히 남겨주신다고 한들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남기시더라도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적인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저는 지금 벌써 수능을 본 지도 몇 년이 많이 지났고 자퇴한 거는 훨씬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괜히 댓글로 알려드렸다가 아니게 되면 본인 인생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실 텐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관련된 질문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찾아서 고민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퇴 영상 2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영상이 길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